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신경외과의 이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척추외과 의사로서 같이 척추수술 로봇을 개발했던 과정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임상 결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기관과 저희 어떤 로봇 관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언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빈치 로봇은 워낙 성공적인 로봇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저도 흉곽이나 복강에 있는 소프트 튜머들은 수술을 다빈치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척추 수술,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을 하는 것에는 약간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척추 수술은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테슬라 공장에서 사람이 없이 모두 이제 조립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나사못을 넣는 수술이 사실 주류가 됩니다. 그래서 척추가 어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휘어 있는 사람들을 똑바로 세우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척추 수술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척추 나사못을 넣는 수술은 다빈치 로봇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죠. 다빈치는 텔레서지컬 시스템으로 직접 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고 소프트 티슈를 다룹니다. 하지만 스파인 로봇은 쉐어드 컨트롤 시스템으로서 본워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도 필요하고 토르크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스크루를 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이라든지 정확도가 상당히 요구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파인 로봇은 다빈치보다 늦게 커머셜리 어베일러블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척추 수술 로봇을 한번 개발해 보고자 생각했던 때는 2012년도에 스탠포드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존 애들러 교수라고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사이버나이프라고 하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수술 로봇이죠. 수술 로봇을 신경외과 의사로서는 개발을 해서 상업적으로 성공시키신 분입니다. 그때도 엑스사이트 시스템이라고 특허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께도 가서 이런 로보틱스를 가지고 우리 척추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컨설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척추 수술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무섭긴 하지만 이렇게 나사못을 정확하게 넣는, 물론 지금까지는 사람이 넣고 그런 것이 아주 커먼한 일이었죠. 근데 이렇게 척추를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절개하고 나사못을 넣게 되면 보통 이게 우리가 불필요한, 그러니까 근육의 절개라든지 손상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10년, 20년 동안은 미니멀 인베이시브 수술이라 그래서 C암을 보면서, 사실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뼈를 쳐다보기 위해서는 C암이라는 것 외에는 정확한 모델러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C암을 보면서 척추에 직접적으로 나사못을 넣는 수술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 절개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근육 절개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C암을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최근에는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척추에 그 피부 절개가 적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저희가 고도화되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척추 의사들, 특히나 이런 레디에이션을 계속 받는 의사들은 레디에이션 해저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트레이닝 과정부터 아주 저 같은 나이가 될 때까지 상당히 많이 받게 되면 그것이 큐뮬러티브 도주 때문에 캔서 리스크가 상당히 올라가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심장 스텐트 수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카디올로지스트죠. 50%가 카타락,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헤어로스라든지 피부 병변, 이런 어떤 괴사, 이런 거는 흔할 수 있고요.
다음에 2000년도, 76년도, 2000년도까지 어떤 정형외과 의사는 주로 이제 엑스레이를 계속 보게 되죠. 중간에 수술하는 데는 C암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캔서 리스크를 보면은 29%에서 4% 상당히 높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러한 캔서가 생긴 사람들 중에 브레인 튜머, 그러니까 뇌 종양이 생긴 사람을 봤는데 주로 왼쪽에 생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에 레디에이션 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스크린이 있어서 왼쪽으로 레디에이션을 계속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레디에이션과 어떤 병의 캔서 리스크의 어떤 상관관계가 상당히 규명되면서 그것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수술은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레디에이션은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번 로봇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 여러 관계기관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찾은 쪽이 사실 키스트였고요. 근데 사실은 자기 이제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로봇 엔지니어라도 쉽게 콜래보레이션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봐왔던 그런 생태랑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또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이렇게 전망이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펀딩도 안 하고 있고요. 상당히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과정 중에 이미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계속 그 당시에 로봇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2012년도, 14년도에는 거의 없다가 2015년도부터 이제 로봇 개발이 다 되는데요. 이거 동영상이 좀 돌아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메드트로닉이 가장 큰 회사였고, 그 다음에 짐머 로자가 그 다음을 이었고, 그다음에 글로버스 엑셀시우스 GPS라는 로봇을 척추 수술하는 로봇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브레인랩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론칭을 했고, 누베이시브는 펄스라는 시스템을 하려다가 지금 일단 접은 상태인데, 어쨌거나 모든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랑 세계 기술력이랑 비슷하지만 규모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2012년, 14년도에 다 개발을 시작해서 론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020년 논문에 로봇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론칭된 로봇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문을 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프리핸드 테크닉 또는 퍼큐테이너스 스크루를 넣는데 레디에이션 해저드가 적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애큐러시,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이제 가장 정확한 팩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지금 좀 재밌는 이제 이건 논문인데요. 로봇으로 스크루를 넣었을 때 한쪽은 교수가 넣고요, 저 같은 교수가 넣고 한쪽은 레지던트가 넣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의 정확도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술의 수준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미국의 이제 저희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은 하도 내비게이션과 로봇으로만 스크루를 넣기 때문에 지금 레지던트와 펠로우들은 맨눈으로 보고 하는 걸 못한다, 이러할 정도의 걱정이 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맨손으로 하는 것을 먼저 시키는 것이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로봇을 사실 더 수술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미 미국은 그런 문제점까지 생겼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2017년도죠 따지면 큐렉소라고 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봇 제작 회사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척추 로봇 수술을 개발하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 연세의료원과 큐렉소가 MOU를 2018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재활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로봇의 형태가 있겠지만, 이 중에 제가 척추 수술 로봇을 주로 PI로서 개발을 시작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로봇 피저빌리티 테스트를 했고요. 프로토타입은 있었습니다. 아산과 큐렉소가 공동 개발해서 폐 생검하는 로봇이 있었습니다. 타겟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로봇이 과연 척추 수술하는데 로봇의 규모나라든지 어떤 정확도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걸 피저빌리티 테스트를 했었고, 해보니까 그냥 가능할 거 모양은 나와서 한번 개발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애니멀 스타디도 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돼지를 갖고 사람 뼈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돼지뼈에 척추 나사못을 로봇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기도 해봤고요.
보니까 물론 그때는 플래닝 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고자 했던 부분과 결과가 약간씩 다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 더 개발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카데바 테스트 점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카데바 테스트까지 몇 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카데바 테스트의 결과, 물론 이거 이제 의료에 관계되신 분이라면 뭐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냥 정확도로 따지면 한 95.45%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플래닝 했던 것과 그다음에 결과값의 차이, 그런 걸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일 연구진이나 저도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저희들이 수술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조차도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논문을 두 가지를 썼는데 그 와중에 이게 실험 논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로봇의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까지 이제 논문화될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처음 밑바닥부터 시작한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데바 테스트를 하면서 당연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처음에 이제 이런 아주 그냥 뭐 원시적인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이뻐지는 이런 상황까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이 이제 개발이 계속 됐습니다. 물론 이제 척추 외과 의사로서 척추 수술을 하면서 계속 이제 그것도 바쁜데 척추 로봇 개발까지 관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뭐 동료나 척추외과 학회에서는 그거 뭐 외국 거 좋은 거 쓰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랐던 것이 저희들이 이 다른 것을 따라가는 모양의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서 만들면서 생기는 IP들이 있고 저희들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져야지만 버전 2, 버전 3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IP도 여러 가지 많이 콰이어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7년도에 피저빌리티 테스트를 했고 여러 가지 뭐 카데바 테스트, 클리니컬 테스트까지 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KFDA가 2019년, 그다음에 미국 FDA가 2021년, 그다음에 CE가 2020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8년에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로봇의 인증과 개발이 완료됐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물론 저희 연세의료원의 의료진도 대단하지만 큐렉스의 엔지니어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로보틱 암이 있고 메인 콘솔이 있습니다. 로보틱 암은 직접적으로 이제 가이드하는 엔드 이펙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원 트랜슬레이션 엑시스하고 파이브 로테이션 엑시스가 있고, 다음에 메인 콘솔은 플래닝을 할 수 있고 OTS 카메라가 있고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움직이는 반경은 이런 식입니다. 뭐 지금 이건 팬텀이지만 엎드려 있을 때 로봇을 가이드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옆으로 있을 때 로봇을 가이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환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로봇을 직접적으로 가이드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이제 로봇을 스크루를 넣는 방법을 가이드할 뿐이지 우리가 스크루를 넣는 것까지는 아직은 허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계 오차는 물론 오차의 기준은 1mm 1도 이하지만 실제적인 기계 오차는 상당히 낮습니다. 로봇을 개발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봇 자체 기계적인 오차는 상당히 적습니다. 오차는 사람 그 이후에 기계 그 다음 번에서 나오는 것이지 상당히 좋고요. 이 로봇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인트로옵시티라고 그래서 오암이라고 하는 부분들 상당히 비싸죠. 거의 한 70만 불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는 플래닝 시스템도 쓸 수 있고요. 아주 비교적 저렴한 7만 불 정도 되는 C암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 베이스를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로봇 개발하는 척추 수술 로봇의 개발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이제 스카이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뼈를 뚫고 들어갈 때 그 뼈가 상당히 단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뼈에서 미끄러져서 나오는 그런 각도와
오프셋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큰 결과의 오차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스카이빙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드릴빗이라든지 기구도 같이 개발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상업적으로 런칭할 때는 이런 기구들을 다 포함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카이빙을 제로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회사보다는 적게 만들자 이런 이제 목표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는 되시겠지만 처음에는 가이딩된 것에 스킨과 그러니까 근육을 인시전을 넣고 거기에 이제 머슬 다일레이터, 그다음에 파일럿 홀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는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 큐렉소와 저희가 개발한 실린드리컬 쉐입의 드릴버가 이용을 되고 그다음에 태퍼, 그다음에 스크류 넣는 과정으로 됩니다. 다행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2020년도에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브란스에서 1억 4천을 내고 나머지 큐렉소 내고 그다음에 국비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이 로봇을 저희 병원에 2020년 8월에 론칭을 하게 됐고요. 2020년 9월부터 저희들이 로봇을 썼습니다. 클리니컬 스터디가 인롤이 돼서 사실은 지금 로봇은 우리나라의 부산 양산대병원하고 저희 병원 두 군데 론칭이 됐고 그것을 합쳐서 멀티센터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오피셜리는 113명 448개의 스크류를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결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수술하는 실제의 그 리얼 타임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를 나사못을 이렇게 양쪽으로 6개를 넣는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벌써 이미 이제 오른쪽에 3개는 넣고 왼쪽에 마지막을 지금 스크류를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를 이제 넣는 것인데 로봇이 처음 가고 인시전을 넣고 그다음에 가이드 부시라고 해서 그 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이아미터에 맞는 그 기구를 껴서 머슬을 다일레이션 시키고 머슬 다일레이션 시킨 이후에 스카이빙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특별히 고안된 드릴로 드릴을 하고 그럼 파일럿 홀을 뚫었을 때는 뚫고 나서는 다시 태핑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크류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술하시는 분이 이해가 되겠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척추뼈는 몸 안에 있는 것이고 피부가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척추뼈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하는 것이라면 쉽지만 보지 않고 이게 이미지가 실제와 버추얼 이미지하고 리얼 어네터미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자신감이 있고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홀을 따라서 스크류를 넣는 지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과정이 1분 30초 정도가 한 스크류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C암을 보고 예전에 똑같은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AP 라테럴로 돌아가면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빨라졌고 제일 중요한 건 레디에이션 해저드가 없다는 것이죠. 환자나 저희들한테 이런 장점이 있고 사실은 벌써 수술한 지 1년 반들이 다 넘었기 때문에 결과가 상당히 좋은데 재밌는 거는 척추 수술하는데 다른 조인트를 바이올레이션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인조리가 좀 적었다. 이러한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98%의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성공이다라는 지금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고요. 저희는 그 임상적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자 입장에서 실제로 몇 미리가 차이 있느냐 했을 때 엔트리 오프셋 그러니까 들어가는 지점 다음에 끝 지점 그리고 그 앵귤러 오프셋을 하는데 2.86, 2.48, 3.07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높은 결과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글로브스 엑셀시우스가 그래도 솔직하게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보통 이 3디멘저널한 디스턴스가 거의 5mm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거의 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저희 수술에 상당히 정확도를 높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프셋이 수술이 진행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하드웨어도 발전되지만 소프트웨어도 이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 발전이 된다는 어떤 것을 반증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을 하는 것은 이런 스크류 넣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도 아니죠. 이제 근래에는 이제 엔도스코픽 서저리나 그다음에 인터바디 케이지 또는 이제 리모트 서저리까지도 바로 개발이 진척될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이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런 로봇을 개발하면서 이 로봇 끝단 엔드 이펙터 다음에 어떤 수술 기구들이 다시 개발이 됩니다. 다 이게 우리 한국에서 만든 스크루 시스템인데, 아까 태핑이 있었는데 태핑이 없는 스크루 시스템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원툴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점점 우리 한국 회사들의 로봇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니즈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오고,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하고 임상에서 직접 쓰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이거 실시간의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는 뭐 이런 일렉트릭 시스템 또는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직접 코티컬 본을 브레이키지 하는지를 보는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처음에는 스크루와 케이지를 가이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로봇 메커니즘 어떤 기술은 인티그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징 디바이스가 첫 번째로 인티그레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오토메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수술의 스탠더디제이션을 이제 나중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10월에 미국의 나스라는 학회, 저희 큰 척추외과 학회인데, 거기서도 로봇만이 아니고 로봇과 이미지 프로세싱이 같이 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모두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로봇의 정확도만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버전 1.0을 개발한 큐렉소는 저희가 이제 2.0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점점 개발되고, 2.0은 수술 전에 우리가 수술 전에, 그러니까 수술 들어와서 플래닝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 전에 플래닝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수술실에서 2D 이미지를 찍은 다음에 그 2D 이미지와 수술 전에 3D 이미지 플래닝을 서로 머지링을 시켜서 수술 전에 플래닝을 수술실로 그냥 트랜스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는 아주 최첨단의 AI, 딥러닝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되고, 이 딥러닝의 그 액큐러시 상당히 높아야지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통하고 그다음에 딥러닝 모델을 통해서 오토매틱한 플래닝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럿 데이터를 얻고 있고요. 그럼 과연 그 오토매틱한 플래닝은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로봇이 그 전 세계에 팔려져 있다면 그 유저들이 환자의 아나토미컬 인포메이션을 센터로 보내면, 클라우드에 보내면 그 우리 센터에서는 오토매틱하게 플래닝을 해서 내려보내는 식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제 미래에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그 로봇 회사의 역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브레인랩 같은 데서는 이미 이런 식의 프로토타입의 빅데이터를 하는 것이,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추가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느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건복지부에서 30억의 펀드를 받아서 코리안 서지컬 로봇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척추외과 로봇도 하지만 미래 컴퍼니 레버와이, 그다음에 큐렉스의 조인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로봇이 들어와서 같이 교육 훈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웠지만 지금 3차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이제 교육을 하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뭐 15건밖에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희가 미국의 큐렉소 스파인을 하나를 판매를 할 때 온라인으로 먼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한국수술교육훈련센터에 오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로봇이 미국으로 팔리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다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전공의들이죠, 펠로우들한테 이제 수술 로봇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의대생도 교육을 했고, 그 외에도 조인트라든지 재활 로봇까지도 저희 센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에 키메로, 지금 와 계시는 키메로 쪽의 로봇도 사용자 의료진 교육을 같이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PI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회도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한국에 유관학회가, 척추외과 학회가 한 3군데가 있는데 저희 센터에 MOU를 맺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이번 12월 4일도 한 20명의 그 학회 임원들을,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카데바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상당히 컴프리헨시브한 어떤 아트입니다. 로봇은 그냥 하나의 그냥 로봇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끝내겠습니다. 로봇은 임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케팅, AI가 다 결부가 되고 융합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의 어떤 전략이라는 부분이 방금 보셨듯이 로봇은 그냥 로봇 하드웨어만 따로 뽑아내서는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해서 AI부터 하드웨어, 로봇 엔지니어링이 한꺼번에 사실 융합되는 식으로 통합적으로 봐야 되지, 그것을 따로따로 본다는 것은 사실 시대착오적인 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임상의사로서는 저는 여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로봇의 개발 또는 R&D에서 많은 조언과 연구 개발을 같이 한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와 저희 연세 큐렉소의 연구진이고요. 이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80년도에 이제 전구를 에디슨이 개발했을 때, 야, 왜 이렇게 비싼 거 자꾸만 쓰냐, 이렇게 막 욕을 했죠. 왜냐하면 왜 싼 촛불을 쓰지? 그때 이제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 훗날에는 진짜 부자만이 그 촛불을 켜는 시대를 만들겠다. 따지고 보면 이게 120년이 지났고, 우리가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근거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에 교육과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